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 속에 머물 것이다. 미국 언론인 조셉 퓰리처의 말입니다. 우리 두뇌는 이미지를 기억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로버트 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듣고 기억한 정보가 15% 정도만 머릿속에 남을 때 이미지와 함께 기억한 정보는 무려 89%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할 때 적극적으로 이미지를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어 단어 gorgeous를 외울 때는 끝내주게 멋진 건축물을 함께 상상하고요. 문학 작품을 리마인드할 때는 인물 관계도를 그려보는 식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미지와 친화돼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수학 기호로 가득한 종이 위가 아니라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상상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떠올려 봅시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암기를 쉽게 하고 싶다면 이미지로 외워라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프레데리케 파브리티우스 한스 하게만의 뇌를 읽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중력 이야기 계속 나갑니다. 저자들은 뇌과학적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네요. 첫째, 주의 분산 요인을 무시하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제거하라. 둘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흥미를 더 느껴라. 여기서 첫 번째 것이 꽤 의미심장합니다. 주의 분산 요인, 예컨대 스마트폰을 들 수 있겠어요? 카톡 알람이 수시로 오니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공부하거나 일할 때 폰을 옆에 두지요. 그러다가 카톡이 오면 지금 공부 중이니까 요거 마저 끝내고 나서 봐야지 하고 밀쳐둡니다. 즉, 주의 분산 요인을 무시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저자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차라리 그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즉, 폰을 꺼버리거나 비행기 모드로 바꾸라는 거죠. 왜일까요? 알람이 울린 걸 아는데도 그걸 안 보고 미뤄두는 것 자체가 뇌의 작업 공간을 잡아먹어요. 지금 하는 공부에서 집중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뇌과학 책에서 보았습니다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이유도 있어요. 예컨대 지금 카톡이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PC 모니터에 카톡 창을 띄워놓는 분들 많으시죠? 언제든 카톡이 오면 바로 볼 수 있게 해요. 그런 스탠바이 상태만으로도 우리 뇌는 주의를 빼앗깁니다.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카톡 창, 채팅창을 띄워놓고 일할 때 자꾸 그 창이 신경 쓰이는 느낌으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가능한 한 카톡 자체를 꺼버리고요. 이메일 알람도 끄고요. 폰은 비행기 모드로 하고요. 오프라인 상태에서 지금 해야 할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집중 작업 시간을 정하고 나서 말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예전에 이 방송의 딥워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확실히 집중도가 올라가요. 저는 글쓰기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다 마치고 나서 밤에 책을 읽을 때는요. 그러니까 오늘 작업할 일을 다 했고 이제 책만 읽다가 자면 된다라고 할 때는 컴퓨터를 끄고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을 봅니다. 그러면은 PC를 켜두고 읽는 것보다 훨씬 집중도가 높아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멀티태스킹은 이를 더 어렵게 만든다. 주의 분산 요인에 굴복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꽤 단순하다. 첫째, 의도적으로 그 요소를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최선을 다해 그것을 제거하라. 둘째, 그와 동시에 현재 당신이 집중하고 있는 활동이 가장 흥미롭고 즐거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라. 우선 어려운 업무에 착수하기에 앞서서 머리를 식히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어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를 차분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더 수월하게 집중력을 얻을 수가 있다.
당신의 업무가 새롭고 재밌다면 당신이 다른 자극을 찾아 주의를 두리번거릴 만한 확률이 낮아진다. 그러나 현재 얽매여 있는 일이 지루하거나 진부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렇지 않다. 따라서 그 일을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라. 당신이 정기적인 회의에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회의실을 옮기거나 최소한 자리라도 바꿔봐라. 새로운 회의에 들어가거나 회의 주제가 바뀔 때마다 자리를 바꿔 앉는 방법으로 모든 참석자들이 새로운 시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회의실 분위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30초 동안 움직일 것을 권해봐라. 혼자 일을 할 때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책상을 깨끗이 정돈하라. 책상에서 한 가지 업무를 마친 뒤에 노트북을 들고 다른 장소에 가서 다른 업무를 시작하라. 업무 환경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뇌는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일에 집중할 것이라는 신호를 전달받을 것이다. 5분 동안 산책을 하거나 커피를 한 잔 마셔라. 카페에 가거나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러 가는 행위가 당신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한 과제를 끝내고 다음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0걸음을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책상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시도해 보라. 아니면 다음 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짧은 시를 낭송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방법이다. 최소한의 새로운 경험, 운동, 재미를 통해서도 일을 계속 이어가는 데 필요한 돌파구를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잠재적인 주의 분산 요인에 저항할 때는 전두피질의 귀중한 공간이 사용된다. 게다가 이 일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의 분산 요인은 초기에 제거해야 한다. 주의 분산 요인들을 단순히 치워서 없애버리는 게 더 쉽고 에너지가 효율적이다. 그림, 종이, 장식품 등 잠재적으로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당신의 시야에서 없애라. 작업 공간에 가족 사진이 있다면 이거를 책상 위에 두기보다는 의자 뒤에 선반에 놓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또 문이 있다면 닫아두고 그렇지 않다면 소음을 차단하는 귀마개를 사용해 볼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 책상 위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방해 요소들을 서랍에 넣어두고 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기 절제력은 칭찬할 만한 자질이지만 이로 인해 소중한 두뇌 에너지가 무서운 속도로 고갈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동료들과 자신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 번 시간을 내서 문을 닫고 휴대폰 전원도 끄고 주변 동료 모두가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 집중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면 당신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당신이 회의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면 동료들은 아무 때나 당신에게 말을 걸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사실 당신에게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은 자기 자신과 함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이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순간에는 주위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게 하라. 팀워크가 목적일 때 협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열린 문 정책은 집중이 목적일 때는 반대로 완전한 재난이 될 수도 있다.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두고 일해보는 것도 좋다. 한 가지 업무를 시작해서 끝까지 완성할 자신이 없다면 20분 규칙을 시도해보라. 여러 업무 사이를 재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업무에 20분을 온전히 할애한 다음 뒤로 넘어가는 것이다. 각각의 시간을 알차게 보낸 것에 대한 만족감과 새로운 업무를 향한 기대감으로 도파민이 분비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레리 로젠 교수는 전자기기에 대한 유혹을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전자기기 타임 전략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당신은 15분 동안 업무에 집중한 후에 딱 2분 동안만 문자나 웹서핑 등의 인터넷 활동을 하고 다시 15분간의 업무로 복귀해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패턴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에게 적정한 시간을 설정해서 실천하다 보면 전자기기를 건드리지 않고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차 연장되는 경험을 할 것이다. 우리는 뇌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최근 연구를 통해서 걷기와 같이 가벼워 보이는 행동조차도 당신의 인지 기능에 악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설령 당신이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껌을 씹을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걷기를 하면서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배경음악이 집중력에 유익한지 아니면 해로운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는 중이다. 당신이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것 같이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음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반복적인 잔잔한 음악이 독서와 같은 특정 분야의 고차원적 인지 활동에서 성과를 개선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여가 시간에 듣는 대중음악은 특히나 가사가 있는 노래인 경우에는 더욱이 독해나 정보 처리 같은 능력을 방해한다. 그러니 당신의 생계가 뇌의 생산성에 달려있는 경우라면 음악 감상이나 산책은 당신이 일을 하지 않는 시간으로 미뤄두는 것이 가장 좋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뇌를 읽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어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